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가 함께 떠나는 다음 여정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가는 것일까요? 불안과 우울, 각종 중독과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이 시대.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저 개인의 나약함이나 유전적 결함으로만 돌려야 할까요? 여기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문화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실험실의 생물학자가 페트리 접시 안에서 미생물을 키우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배양, 즉 컬처라고 부릅니다. 만약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번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양 환경이 건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생물들이 죽어가거나 병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배양 환경이 독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겠죠. 이제 그 페트리 접시를 우리가 사는 서구화된 현대사회로 그리고 그 안의 미생물을 바로 우리 인간으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문화는 건강할까요? 통계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신질환 발병률은 끝없이 치솟고 불안과 우울은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주의력 결핍, 자해와 따돌림,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비단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가면 질환 환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흡연과 무관한 악성 종양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인간 역시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자신이 속한 환경, 즉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을 개인의 내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 바로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독성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독이라는 문제를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는 흔히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나는 거식증 환자야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곧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일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천성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행동 양식일 뿐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알코올 중독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직이나 삶의 의미 상실, 사회적 고립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처럼 혹독한 국가적,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은 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역시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수많은 사회적 상처를 안고 살아왔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알코올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를 알코올 중독자라는 꼬리표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역기능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독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라면 그들은 결코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독이 그들의 본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을 두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리커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다시 덮다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다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무엇을 되찾은 것일까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중독이라는 두꺼운 껍질 아래에는 한때 잃어버렸지만 결코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그들의 중독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섭식장애나 강박장애와 같은 과정 중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문제들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필사적인 대처 방식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섭식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행동이 단기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아마도 통제감과 안전함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왜곡된 방식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섭식장애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삶에서 안전함과 주도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특히 어린아이에게 안전함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특히 아주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절실했던 안전함을 빼앗겨야만 했을까요? 섭식장애는 그저 당신이 가졌어야 마땅했던 안전함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 행동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이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역동, 즉 잃어버렸던 내면의 안전함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치료적 도움과 노력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섭식장애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환가물질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몸 안에서 온전한 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평생을 내 몸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끔찍한 감각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나는 내 몸 안에서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하는 깊은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내면의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고 묻어두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의 스티프 어퍼리프 문화는 어쩌면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인내를 강조해온 우리 한국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갓난아이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순응하는 겉모습만을 원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독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당신이 경험한 그 내면의 안전함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문명과 멀리 떨어진 아마존의 한 원주민 부족은 아이들을 키울 때 늘 품에 안고 다니고 꾸짖지 않으며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해준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을 통해 내면 깊은 곳의 선함과 안전함의 감각을 새깁니다. 당신이 되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섭식 장애가 아니라 바로 그 온전하고 선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면 전쟁, 학대, 폭력과 같은 끔찍하고 거대한 사건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다른 방식으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일어났어야 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봐주고 울음에 반응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것들은 아이의 뇌 발달과 건강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당연한 사회에서 많은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을 떠나 어린이집이나 다른 양육자에게 맡겨집니다. 이는 결코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지친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부모들 역시 이 독성 문화의 또 다른 피해자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바로 애착과 진정성 사이의 선택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느낌, 즉 진정성을 포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슬퍼도 웃고 화가 나도 괜찮은 척하며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자기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그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헤매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몸의 질병으로도 나타납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이미 2400년 전에 오늘날 의사들의 문제는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치료하려 한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은 여전히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들은 마음과 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명백히 증명해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체계를 교란하며 천식부터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암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증상에 대한 처방전만을 건네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독성 문화 속에서 어떻게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 신경가소성 덕분입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여 스스로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 연결된 뇌회로라 할지라도 성인이 된 후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제프리 슈워츠는 강박장애 환자들을 위해 4단계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100번 씻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첫째, 이름 다시 붙이기. 나는 손을 씻어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손을 씻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동과 나 자신 사이의 거리가 생깁니다. 둘째, 원인 돌리기. 이 충동은 현실이 아니라
내 뇌의 낡은 회로가 보내는 거짓 신호일 뿐이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림과 함께 수행할 때 뇌는 실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생각들을 검열 없이 쏟아내고 그것을 글로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의 내용물에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길을 잃고 지옥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요?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나는 결코 나아지지 못할 거야 라는 깊은 자기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제한적인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 감각이 내 몸 어디에 맺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치유는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함께 머물러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에 막혀 있고 좌절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당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 감정이야말로 당신 안에 아직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일부러 그 길로 가봐야만 한다.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아직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그 좌절감과 답답함은 더 나은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는 제 첫 책을 55세에 썼습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그 위대한 여정을 언제나 이곳에